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한국 미스터리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소설은 한국 미스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반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계속 속았고, 계속 놀랐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 이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놀라운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롤로그 첫 문장입니다. 호수가 다연의 몸을 삼켰다. 이 한 문장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밤중에 호수의 사체를 유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다연은 누가 죽였을까?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다연이라는 인물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시신을 호수에 던졌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누가 죽였을까요? 그리고 왜 죽였을까요? 이 질문들이 독자를 이 소설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은파 고등학교라는 작은 지방 고등학교입니다. 주인공은 김준후라는 45세 교사인데요. 그는 2학년 3반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김준후는 자신의 제자인 최다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설정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 그것도 고등학생과의 관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금기를 깨면서 시작됩니다. 김준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는 다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연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김준후는 학교 교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최다현이 목을 맨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발 아래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어요. 이것은 명백히 자살이 아니라 타살의 흔적입니다. 누군가가 다현을 죽이고 자살처럼 위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준후는 패닉에 빠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고하면 자신과 다연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장날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시신을 유기하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가 소설의 기본 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첫 장면부터 엄청난 긴장감이 흐릅니다. 독자는 김준후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공포와 절박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스릴러의 특징이죠. 독자를 도덕적으로 불편한 위치에 놓으면서도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홍학의 자리는 총 2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챕터마다 새로운 반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한 챕터를 읽으면 다음 챕터를 읽지 않고는 절대 책을 덮을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를 정주행하듯이 이 소설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많은 독자들이 이틀 만에, 심지어 하루 만에 다 읽었다고 후기를 남길 정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혜연 작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10년 가까이 스릴러 장르에 매진해온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로맨스 소설을 쓰셨다가 더블이라는 작품으로 스릴러로 전향하셨어요. 그 이후로 내가 죽였다, 유괴의 날 같은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한국 스릴러 문학의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작가 본인이 말하길 사람의 저열한 속내나 진심을 가장한 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홍학의 자리에서 정말 잘 드러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속마음이 다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모두가 의심스럽습니다. 홍학의 자리라는 제목도 흥미롭지 않나요? 홍학 즉 플라밍고를 의미하는데요.
이 제목의 의미는 소설을 읽으면서 점차 드러납니다. 플라밍고가 한 발로 서 있는 모습, 그 불안정한 균형,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이 모든 것이 이 소설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 김준우의 삶도 마치 한 발로 서 있는 홍학처럼 위태롭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짓과 비밀 위에 서 있는 삶이죠. 이제 이 소설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미스터리 소설들이 범인 찾기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탐정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단서를 모으고 용의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진짜 범인을 추리하죠. 하지만 홍학의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소설은 주로 김준우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는 범인을 찾는 탐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용의자입니다. 독자는 범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 소설을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김준우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들키기를 바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설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연의 친구 은성, 학교 경비원 황권중, 김준우의 아내, 그리고 다연의 가족들. 각각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동기가 있습니다. 독자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연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김준우가 발견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면 그 전에 누군가가 죽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살이었을까? 그리고 김준우는 과연 무사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반전만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미스터리 소설들이 마지막에 큰 반전 하나를 준비해 놓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소설들은 반전은 놀랍지만 반전을 제외하면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홍학의 자리는 다릅니다. 이 소설은 반전을 빼고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캐릭터들이 잘 살아있고 플롯이 치밀하게 짜여있고 문장력도 뛰어납니다. 김준우의 내면 심리 묘사가 특히 탁월한데요. 그의 불안, 공포, 죄책감, 정당화,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한 가지 독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점은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도덕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준우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들킬까봐 걱정하고 그가 알리바이를 만들 때 안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가 한 일이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미성년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 도덕적 불편함이 이 소설을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좋은 스릴러는 독자를 편안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독자를 윤리적 딜레마 속에 밀어넣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소설의 배경인 작은 지방 고등학교의 분위기도 잘 살아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답답한 분위기,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공동체의 특성, 비밀을 숨기기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이 김준우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대도시였다면 그나마 숨기 쉬웠을 텐데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금방 소문으로 퍼집니다. 학교 경비원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동료 교사들이 이상한 눈빛을 보냅니다. 경찰이 학교에 찾아옵니다. 김준우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립니다. 이쯤에서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소설의 독특한 트릭에 대해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 소설은 독자의 선입견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의심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 트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독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우리는 그 유도에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놓쳤던 단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때의 충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나면 처음부터 모든 단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정말 영리하게 복선을 깔아놓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치는 문장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나중에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잘 만들어진 미스터리의 증거입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개의 반전이 있습니다. 작은 반전들도 있고 중간급 반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미스터리를 많이 읽어본 독자들도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도 이 소설의 반전은 쉽게 예측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일부 독자들은 중간쯤에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반전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과정은 여전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이 출간되고 나서 독자들 사이에서 스포 금지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책을 읽고 나면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충격적인 반전이 있으면 더더욱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의 경우 독자들이 서로에게 절대 스포하지 말자고 당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경험은 스스로 발견해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미리 알려주면 그 충격과 놀라움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에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자 반응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이 자신이 읽은 최고의 한국 미스터리라고 극찬합니다. 페이지 터너의 정석이라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독자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불편해서 읽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설정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독자들은 반전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반전을 위해 사용된 방법이 조금 억지스럽다고 느꼈다고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은 분명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한 소설은 아닐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몇몇 전개가 다소 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주는 긴장감과 반전의 충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국 작가가 이렇게 치밀하고 놀라운 미스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외국 번역 미스터리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도 전혀 뒤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읽기에 좋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테니까요. 밤늦게 읽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밤새워 읽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소설은 집중해서 읽어야 복선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추천하느냐고요? 첫째, 미스터리와 스릴러를 좋아하는 독자들. 특히 반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페이지 터너 스타일의 소설을 원하는 분들. 빠른 전개와 긴장감을 좋아한다면 이 책이 딱입니다. 셋째, 한국 미스터리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 한국 작가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넷째,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들. 이 소설은 단순히 사건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는 추천하지 않느냐고요?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소재를 견디기 힘든 분들. 이 소설의 기본 설정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피엔딩이나 따뜻한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 이 소설은 어둡고 불편하고 때로는 역겹기까지 합니다. 셋째,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분들. 이 소설은 빠른 전개가 특징이라 여유롭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정혜연 작가의 문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문장을 정말 잘 씁니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이 간결하면서도 분위기를 잘 살립니다. 특히 긴장감 있는 장면에서의 문장 운용이 탁월해요. 짧은 문장들을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템포를 빠르게 만들고 독자의 심장 박동을 가속시킵니다. 반면 김준우의 내면을 묘사할 때는 좀 더 긴 문장을 사용하면서 그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이 소설의 구조도 정말 영리합니다. 21개의 챕터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어요. 각 챕터는 다른 시점이나 다른 시간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독자는 소름이 돋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 장면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홍학의 자리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 번 책을 덮고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너무 몰입해서 읽다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다음 장면이 두려우면서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험을 준 소설이 오랜만입니다. 특히 한국 소설로 이런 경험을 한 것은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이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토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가보면 스포일러 주의라는 경고와 함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각자가 발견한 복선들을 공유하고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캐릭터들의 동기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런 것도 이 소설을 읽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제목인 홍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 제목이 정말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홍학이 한 발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태로운 균형, 그 불안정한 상태. 이 소설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김준후도 다현도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각자의 거짓말 위에 서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균형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은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전들, 가장 충격적인 진실들은 모두 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까지.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 2021년 7월에 출간되었고 엘릭시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고 종이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종이책을 추천합니다. 앞뒤로 넘겨가면서 복선을 확인하기가 더 쉽거든요. 하지만 전자책이 더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홍학의 자리, 한국 미스터리 사상 전무후무한 반전을 담은 소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 도덕적으로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욱 강렬한 이야기. 읽는 내내 긴장하고 놀라고 충격받는 경험. 이 모든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서점으로 가세요.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들은 것은 모두 잊으세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으신 후에 다시 이 영상에 돌아와서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세요. 스포일러는 조심해서 써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포일러 경고를 꼭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